전한길, 결국 선 넘었습니다. 아이유가 좌파. 영상 끝부분에는 전한길 씨가 왜 갑자기 1년 전 일을 꺼내며 아이유를 끌어들였는지, 그 뒤에 숨겨진 여권 관계자와의 밀착설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방금 들려드린 이 자극적인 멘트,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고 있는 한 영상의 오프닝입니다. 네, 정말 자극적이네요. 그렇죠.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이 교차하는 지점,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인용한 저 문구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출신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넷플릭스 대작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자신의 특별 출연 분량이 통편집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주연 배우인 아이유 씨를 좌파로 규정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 씨의 이 과격한 주장이 단순히 한 유튜버의 사적인 분풀이인가, 아니면 그 거친 껍데기 안에 대중문화계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이념적 이중잣대라는 어떤 유료한 구조적 문제제기가 숨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서 전 씨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상업 플랫폼이 가진 냉혹한 리스크 관리의 속성, 그리고 이 논란이 어떻게 무관한 동료 배우를 먹잇감으로 삼는 사이버불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전 씨의 거친 언행 이면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문제, 즉 문화계 내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이념적 게이트키핑, 이른바 소프트 블랙리스트의 가능성에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보죠. 네, 말씀하시죠. 낸 발언들,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언사들이 매우 거칠다는 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메신저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그가 던진 메시지의 본질까지 휴지통에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메시지의 본질이라면 그 이념적 배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전 씨 주장에 따르면 감독으로부터 직접 정치적 색채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만약 진보 성향의 인물이 이런 이유로 통편집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엄청난 공론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소프트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상업자본의 속성을 완전히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편집실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돌아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본의 원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들의 색깔은 오로지 초록색, 즉 자본입니다. 자본이 두려워하는 건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적 분노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간 상업 예술에서 극우 유튜버로서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인물을 마주치면 시청자의 몰입이 깨지잖아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 거죠. 면역 반응이라 기업의 방어 논리로는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죠. 전 씨가 굳이 감독과의 통화 내용까지 꾸며내면서 저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더 나은 작품을 위한 편집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기업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무균질적입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전 씨가 출연 사실을 알린 게 2023년이고 통편집 해명이 나온 게 지난해 4월입니다. 그때 전 씨는 인터뷰에서 피해주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다며 아주 쿨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무려 1년이 지나서 돌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시점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차, 분명 의아하죠. 하지만 그 간극이 역설적으로 전 씨가 느꼈을 구조적 소외감의 임계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계점이요? 네, 처음에는 상업작품이니까 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선명한 대조군을 마주하게 된 거죠. 바로 주연인 아이유 씨입니다. 잠깐만요. 아이유 씨가 왜 여기서 대조군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들어보세요. 아이유 씨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커피와 빵을 선결제했습니다. 명확한 정치적 지지 의사 표명이죠. 그런데 이런 진보적이고 정권 비판적인 행위는 개념 있는 행동으로 포장되어 찬사를 받습니다. 작품의 리스크로 전혀 취급되지 않죠. 그러니까 진보의 정치 행위는 찬양받고 보수는 편집당한다? 맞습니다. 자신은 우파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리스크로 규정되어 가위질당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리스크를 정의합니까? 상업 플랫폼의 면역 체계가 오로지 우파적 성향에만 과민 반응한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편향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큰 논리적 비약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다른 층위의 개념을 섞어버리셨어요. 정치적 행위와 독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둘 다 대중의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적 의사표현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유 씨가 집회에 커피를 돌린 건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반면에 전 씨가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보수라서가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 CIA에 신고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적 막말을 쏟아내는 그 극단주의적 폭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독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걸러내는 건 이념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독성입니다. 이것을 이념의 이중잣대라고 부르는 건 자신의
자신의 극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거죠. 독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는데 과연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양 진영의 독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까요? 진보 진영 방송인들의 거친 발언은 종종 사이다 발언으로 소비됩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인물은 즉각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히죠. 전 씨가 폭발한 것도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일 겁니다. 글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물론 전 씨가 쇼츠 대문짝에 아이유는 좌파잖아 라고 박아버린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중예술인이 겪는 프레이밍의 본질을 봐야 해요. 아이유 씨 본인도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을 좌유라고 조롱하는 세력에 대해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이 사태를 단순 막말로 치부하면 진영 논리라는 진짜 경변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해석이 가해자에게 너무 많은 서사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아이유 씨가 감당하겠다고 한 건 직업적 포용력이지 무차별적인 혐오 범죄까지 맞아주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유 씨 소속사의 법적 대응 이력을 왜 봐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법적 대응 이력이요? 그게 이 사건의 이념적 배제 논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어째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이유 씨를 상대로 간첩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가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유 씨는 이미 오랜 기간 정치적 이념을 빙자한 악의적인 사이버 불린 산업의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혐오 비즈니스의 피해자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전 씨가 1년 전 일을 이제 와서 꺼낸 이유요?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그 여권 관계자와의 밀착설 제보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 네. 그 영상 도입부에 있던 멘트 말이죠. 네, 전 씨가 진정으로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려 했다면 넷플릭스를 비판해야지 왜 아이유 씨를 저격했을까요? 일부 시각에서는 그가 탄핵 집회 커피 결제로 화제가 된 아이유를 때림으로써 보수 여권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확실한 정치적 노선을 증명하고 밀착하려 했다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기도 합니다. 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퍼포먼스다. 네, 설령 그 밀착설이 단순한 의혹이라 해도 확실한 건 알고리즘이 아이유와 정치 논란이라는 키워드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것을 정확히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건 숭고한 저항이 아니라 이념 갈등을 뒤집어쓰고 상처를 헤집어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생적인 혐오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혐오 비즈니스라는 지적은 매우 뼈아프고 현실적인 통찰이네요. 전 씨가 조회수라는 상업적 이득 혹은 어떤 정치적 입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튜브 자체가 분노를 연료로 굴러가는 플랫폼이니까요. 네, 동의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제작진이 행한 캐스팅 배제의 초기 원인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메신저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가 고발한 증상마저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증상마저 가짜는 아니다. 네, 한국 대중문화 시장은 보수적 가치를 가진 인물을 포용하는 데 극도로 인색하며 이들을 무균실 밖으로 쫓아내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이 사건을 그저 유튜버의 악플 사건으로 꼬리 자르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치적 다름을 문화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는지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념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다름을 포용하는 것과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혐오를 묵인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넷플릭스는 무균실을 만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과 품격이 유지되는 공간을 지킨 거죠. 상식과 품격의 공간이요? 네. 구조적 차별에 분노했다면 편집 결정 자체에 항변했어야 합니다.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동료 배우에게 가짜뉴스와 모욕적인 언사로 분노를 돌린 것을 구조적 소외감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위험한 접근입니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개별적인 폭력 사건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첫째, 전한길 씨가 아이유 씨를 향해 쏟아낸 원색적인 비난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는 점. 둘째,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자극적인 분노를 부추기고 상업화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 없이 일치하죠. 하지만 이 사태를 촉발시킨 편집실 안의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념적 이중잣대와 기울어진 운동장, 즉 소프트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반면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불가능한 독성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여권 밀착설 같은 의혹까지 자아내며 조회수 장사를 한 이 사건은 알고리즘을 악용한 비열한 사이버 불링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해보아하는 관점은 이토록 다를 수 있습니다. 대중예술에서 자본의 논리와 이념의 자태는 어디까지 얽혀 있는 걸까요? 철저히 리스크가 관리된 상업예술만이 남은 세상에서 건강한 다양성을 논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구조적 비판이라는 명분 아래 타인을 향한 조롱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경계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넷플릭스의 편집실 가위질이 과연 무엇을 잘라낸 것인지, 또 오늘 언급된 여러 의혹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